한국 모델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쌓이고 벤치마킹 선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델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모델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버틸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에겐 한국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개발 전략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대한민국. 가장 성공했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했던 모델,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가장 성공한 모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을 연구하죠. 보고서를 쓰고 벤치마킹을 선언하고 한국형 성장을 외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델에 대한 경고를 날리려 해요.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요. 저는 옥스퍼드 국제정치경제학과 종신교수인 찰스 브레넌입니다. EU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비교 발전론, 산업 전략, 국가 역량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30년 넘게 개발도상국 성장 모델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수십 개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모델이 동시에 가장 위험한 모델이라는 것을요.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보고서를 펴보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벤치마크, 베스트 프랙티스, 패스트 트랙. 개발도상국과 중진국들은 이미 그 길을 걸었던 나라들의 성공 공식을 연구하고 가능한 빠르게 복제하려 하죠. 저는 이 현상을 학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추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추격은 언제나 모델을 찾아요. 그래서 모델을 하나씩 봅시다. 먼저 중국을 떠올려 보세요. 국가가 방향을 정하면 자원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대규모 인프라가 생기고 제조업이 팽창하죠. 성장률 자체를 정치적 목표로 만들 수 있는 체제예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통제력입니다. 통제력이 약한 나라가 이걸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만 쏟아붓고 산업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부채만 쌓이고 비효율만 남죠. 싱가포르를 봅시다. 부패가 없고 규칙이 명확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어요. 도시 계획, 교육, 산업 유치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매끄럽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예요. 그 작은 면적, 그 밀도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넓은 땅에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면요. 행정만 복잡해지고 통제력은 흔들립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전후 제조업 고도화의 교과서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품질을 끌어올렸습니다.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모델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의 인내가 전제돼야 하죠.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만도 보죠. 중소기업이 살아있고 특정 산업에 집중했어요. 반도체 하나로 세계를 쥐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대만 모델의 밑바탕엔 사회적 신뢰와 기업 생태계가 깔려 있어요. 정부가 선언한다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신뢰, 기술자들 사이의 암묵적 지식, 그게 진짜 자산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중국은 통제력의 모델입니다. 싱가포르는 행정의 모델이고요. 일본은 시간의 모델이며 대만은 생태계의 모델이죠. 저마다 조건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국가의 체급을 바꾸는 모델이죠. 속도가 빠르면서도 확실한 변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모델이 한국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끌어올렸어요.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체질을 만들었죠. 기술 고도화를 여러 번 넘어섰고 후발주자에서 선도자로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짧았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가능하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한국은 가장 따라해서는 안 되는 모델입니다.
왜 이 말이 충격일까요? 한국 모델이 정책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수출로 돈을 벌고 돈으로 인프라를 깔고 인프라로 제조업을 키우고 제조업으로 기술을 만들고 기술로 선진국이 되는 이 흐름이 너무 매끈하게 보이죠. 저는 그걸 위험한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모델은 너무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모델이에요. 보고서에 담으면 아름답습니다. 발표하면 설득력이 넘쳐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 적용하는 순간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한국 모델의 진짜 한계는 뭘까요? 제도가 아닙니다. 경제학이 아니에요. 정치 체제도 아닙니다. 그 모델을 적용하는 나라에는 한국인들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강의실 공기가 바뀌는 걸 저는 매번 느낍니다. 한국인의 경제를 움직인 성향이 뭔지 아세요? 지면 끝이라는 감각에서 나오는 오기. 실패를 비용이 아니라 굴욕으로 계산하는 수치심. 적자와 불황과 실패 구간에서 오히려 더 달라붙는 집요함.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요구하는 속도 강박. 개인이 시스템에 맞춰지는 집단 압박 감내.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라는 강박에서 나오는 교육 집착. 납기와 품질을 채면 문제로 보는 문화. 이걸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예산으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복제하려는 건 정책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실제로 수출한 건 정신 상태였습니다. 성공은 연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될 수는 없죠. 앞으로 우리는 두 부류를 보게 될 겁니다. 한국을 따라 했지만 무너진 나라들. 그리고 한국과 함께하며 부분적 성공을 거둔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가장 성공한 모델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해 없이 적용하는 순간 가장 잔인한 실패를 선물하는 모델이 됩니다. 한국을 따라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책 보고서에 한국을 명시하고 한국 전문가를 초청하고 한국식 전략을 선언했죠. 실제로 한국 모델을 적용했다고 발표한 나라들이 수십 개국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씩 봅시다. 먼저 카자흐스탄을 볼까요? 2000년대 들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의 포스코 모델을 집중 연구했습니다. 철강을 기반으로 중공업을 키운다는 전략이었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둘러봤고 포항공대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선언했죠. 우리도 한국처럼 철강 강국이 되겠다고요. 실제로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제철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 설계도 한국식으로 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죠. 조건은 오히려 한국보다 좋아 보였어요. 풍부한 철광석이 있었고 에너지 자원도 넘쳤죠. 광활한 국토에 국가 주도 개발 전략까지 갖췄습니다. 실제로 대형 제철소가 들어섰고 산업 플랜트도 지어졌어요. 한국식 산업단지도 조성됐죠. 초기 몇 년간은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터졌어요. 한국은 철강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을 생산하자마자 뭘 했나요? 그 철강으로 조선소를 키웠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포스코 철강으로 배를 만들었죠. 자동차를 만들었고 건설기계를 만들었고 플랜트를 수출했습니다. 철강 하나가 수십 개 산업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철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카자흐스탄은 어땠나요? 철강은 만들었습니다. 생산량도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철강을 기반으로 한 2차 산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선도 안 됐고 자동차도 제대로 안 됐고 기계 산업도 정체됐죠.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철광석과 철강을 수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단계로 가려면 적자를 견뎌야 합니다. 조선소 지으면 몇 년간 돈이 안 들어와요. 자동차 공장 돌리면 초기엔 품질 문제로 욕먹죠. 불량률이 높고 수출에도 안 팔리고 손해만 쌓입니다. 그 구간을 버텨야 하는데 카자흐스탄은 버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고요? 자원 수출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 압박이 약했던 겁니다. 굳이 적자를 견디면서 조선소를 키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한국은 달랐어요. 자원이 없었습니다. 철강 만들어서 그냥 팔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선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적자가 나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카자흐스탄에는 그 절박함이 없었어요. 말레이시아를 봅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한국의 자동차 산업 육성 모델을 집중 연구했어요. 마하티르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둘러보고 정주영 회장을 만났어요. 생산 라인을 보고 기술자들과 이야기하고 수출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프로톤 자동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처럼 했습니다. 정부가 보호 정책을 펼쳤죠.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 자국 브랜드를 보호했어요.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를 맺었고 생산 시설도 지었습니다. 정부 조달 물량도 프로톤에 몰아줬죠. 초기엔 성공처럼 보였어요. 프로톤 브랜드가 탄생했고 국내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올라갔죠.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자국 브랜드를 샀습니다. 국가적 자부심도 생겼어요. 마하티르 총리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한국처럼 자동차 강국이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보호 정책을 펼치는 동안 뭘 했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수출 시장에서 처절하게 깨졌어요. 1986년 미국 시장에 폰이 엑셀을 내놨는데 초기엔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곧 품질 문제가 터졌죠. 고장이 자주 나고 부품이 떨어져 나가고 소비자들이 욕했어요. 리콜이 터지고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해가 엄청났죠.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품질을 올리고 다시 도전하고 또 깨지고 또 올리고 이 과정을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고전했고 중동 시장에서도 욕먹었어요. 그래도 계속했죠. 보호 정책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만든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땠나요? 보호 정책 안에서 안주했어요. 국내 시장에서만 팔렸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자립도 정체됐어요. 여전히 미쓰비시 기술에 의존했고 독자 개발 능력은 늘지 않았죠. 보호 정책이 약해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수입차가 들어오면서 프로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보호 이후에 세계와 싸웠어요. 말레이시아는 보호 속에서 멈췄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브라질을 볼까요? 브라질은 1970년대부터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산업개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한국경제기획원 모델을 연구했죠. 한국처럼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대기업 육성 정책도 폈어요. 실제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죠. 엠브라에르라는 항공기 회사도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철강 산업도 확대됐고 내수 시장도 컸습니다. 1980년대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의 한국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을까요?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수출 중심 정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도 수출 드라이브는 계속됐죠.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가도 제조업 확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 디테일은 바뀌었지만 큰 방향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출, 제조업, 기술 고도화. 이 세 가지는 흔들리지 않았죠. 브라질은 어땠나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보호주의로 갔다가 또 개방으로 갔습니다. 산업 정책이 선거 결과에 따라 흔들렸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복지 중심으로 가고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시장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 장기 프로젝트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10년짜리 계획이 5년 만에 폐기되고 새 정권이 새 계획을 내놓고 또 폐기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 정책을 믿지 못했어요. 장기 투자를 꺼렸죠.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한국은 국가 목표가 선거보다 위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선거가 산업 전략 위에 있었어요. 그게 결정적 차이였죠. 필리핀을 봅시다. 필리핀은 1990년대 한국의 교육 중심 인력 양성 모델을 연구했어요. 기술교육원을 만들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했죠. 한국처럼 기술고등학교를 늘리고 공대 정원을 늘렸습니다. 영어가 되니까 교육 인프라 확충은 빨랐어요. 한국처럼 인력을 키워서 제조업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10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30%로 올리겠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교육은 확대됐는데 제조업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은 있는데 일할 공장이 없었어요. 왜 공장이 안 들어왔을까요?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고 인프라가 부족했고 규제가 복잡했죠. 기업들이 필리핀 대신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어디로 갔을까요? 해외로 나갔어요. 간호사, 가사도우미, 선원, 건설 노동자로 중동과 미국으로 갔죠. 아니면 마닐라에서 콜센터 업무나 고객 서비스 업무를 했습니다. 영어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으로 흡수됐어요. 해외 노동 송출이 국가 경제에 큰 축이 됐죠. 한국은 어땠나요? 교육으로 인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시작해서 전자 공장으로, 반도체 공장으로, 조선소로 확장했죠. 기술고 졸업생이 공장으로 갔고 공대 졸업생이 연구소로 갔어요. 인력과 산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교육 투자와 산업 투자가 맞물려 돌아간 거죠. 필리핀은 인력만 키우고 산업은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 정책 차이가 아니에요. 산업 전환을 밀어붙이는 사회적 압박의 강도 차이였죠. 베네수엘라도 봅시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석유 덕분이었죠. 1970년대 정부는 석유 수입으로 국가주도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한국처럼 제철소도 짓고 자동차 공장도 들여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산업화 계획이 가속됐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산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산업을 키워야 할 절박함이 없었으니까요. 석유만 팔면 돈이 들어왔죠.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고 땅도 좁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수출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게 유일한 길이었죠. 베네수엘라는 자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원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나라들은 한국을 정말 따라했어요. 제철소를 지었고 자동차 산업을 보호했고 수출 목표를 세웠고 교육을 확대했죠. 한국 전문가를 초청했고 한국 모델을 보고서에 담았고 정상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보고서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없었던 게 있습니다. 5년 적자를 감내하는 오기가 없었어요. 품질 0.1%를 올리기 위해 밤을 새는 문화가 없었죠. 세계 1위 아니면 의미 없다는 압박이 없었습니다. 산업 실패를 국가적 수치로 받아들이는 심리가 없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목표가 없었죠. 한국은 그 정도면 됐다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멈췄어요. 공장은 복제했지만 압박은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은 도입했어요. 그러나 정신은 도입하지 못했죠. 한국은 보호 이후에 세계와 싸웠고 그들은 보호 속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적자 구간을 버텼고 그들은 자원에 기댔어요. 한국은 국가 목표가 선거보다 위에 있었고 그들은 선거가 전략보다 위에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과 함께한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한국이 직접 들어가서 참여한 곳은 왜 달랐을까요? 한국이 현장에 들어간 순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참고와 참여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는 보고서를 읽는 거예요. 참여는 한국인이 현장에 와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먼저 베트남을 봅시다. 1990년대 후반 베트남은 개혁 개방 이후 제조업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외국 기업들을 유치했죠.
의류 공장, 신발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수출도 시작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들쭉날쭉했어요. 오늘 100개 만들면 내일은 80개, 모레는 120개. 품질도 일정하지 않았죠. 납기도 자주 늦어졌습니다. 수출 공장으로 가려면 규율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2008년 박린성에 휴대폰 공장을 지었습니다. LG전자도 하이퐁에 들어왔죠. 한국이 가져온 게 뭐였을까요? 첫째, 라인 운영 규율이었어요. 한국 현장 책임자가 도착하면 첫날부터 아침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작업자가 모여서 오늘 목표를 공유하고 어제 문제를 점검하고 주의사항을 확인했어요. 5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죠. 다른 나라 공장은 출근해서 바로 일 시작합니다. 한국 공장은 달랐어요. 하루를 정렬하고 시작했죠. 작업 동선을 바꿨습니다. 부품 위치를 옮기고 이동 거리를 줄이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거했어요. 표준 작업서를 만들어서 벽에 붙였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요. 한 달이 지나자 생산성이 20% 올랐습니다. 불량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둘째, 품질에 대한 접근이 달랐습니다. 불량이 나오면 다른 나라 공장은 사람을 찾아요. 누가 잘못했냐고 물어보죠. 한국 현장은 시스템을 찾습니다. 왜 이 불량이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불량이 나오면 라인을 멈췄습니다. 원인을 찾을 때까지요. 베트남 관리자가 물었어요. 라인 세우면 생산량이 줄어드는데요. 한국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10개 덜 만들어도 내일부터 불량이 안 나오면 100개 더 만드는 겁니다. 셋째,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이 달랐어요. 다른 나라 공장은 사람을 투입합니다. 일 시키고 월급 주고 그게 끝이죠. 한국은 사람을 육성했어요. 능력 있는 현장 작업자를 골라서 공정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공정 리더를 라인 책임자로 키웠어요. 라인 책임자를 공장 관리자로 올렸죠. 책임을 줬습니다. 이 공정은 내가 책임진다. 불량 나오면 내가 설명한다. 납기 못 맞추면 내가 대책 세운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라인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2023년 기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연간 1억 2천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합니다. 삼성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넘어요. 베트남은 공장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한국식 습관을 받은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를 봅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가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중동 최초의 원전이었어요.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이 경쟁했죠.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전기만 필요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올리고 싶었어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원전은 단순한 건설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품질 체계, 안전 문화, 운영 규율을 통째로 요구하죠. 2009년 12월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였어요. 세계가 놀랐죠. 한국이 뭘 다르게 했을까요? 첫째, 공정 집착이었습니다. 일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나라 현장은 변명부터 해요. 날씨가 문제였다, 자재가 늦었다, 인력이 부족했다. 한국 현장은 수정 계획부터 나왔습니다. 3일 늦었으면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야간 작업을 늘릴 것인가? 인력을 추가 투입할 것인가? 변명이 아니라 대책이 먼저 나왔어요. 둘째, 품질 문서화였습니다. 원전은 말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야 하죠. 이 볼트를 누가 언제 어떻게 조였는지, 이 용접을 누가 몇 시에 어떤 온도에서 했는지, 이 검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통과시켰는지. 한국 현장은 이 모든 걸 문서로 남겼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셋째, 안전 문화였습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입니다.
국가 신뢰가 무너지죠. 한국 현장은 사고가 나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전모 안 쓰면 현장 출입 금지. 안전 교육 안 받으면 작업 금지. 위험구역 표시 무시하면 즉시 퇴출. 귀찮아 보이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측은 이걸 보면서 신뢰를 느꼈어요. 한국은 진짜 사고를 두려워하는구나. 그 두려움이 시스템으로 바뀌는구나. 넷째, 운영까지 포함한 인계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건설만 하고 끝이에요. 한국은 달랐어요. 건설하고 시운전하고 운영 교육까지 다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훈련시켰어요. 한국 원전에서 직접 운영을 배우게 했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현장에 한국 기술자들이 가서 함께 일했습니다. 3년 동안요. 2021년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중동 최초의 원전이었어요. 아랍 국가들이 놀랐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게서 산 건 원전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국가라는 신뢰를 산 거예요. 폴란드를 봅시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긴장했어요. 우리가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 폴란드군은 급했습니다. 빨리 전력을 보강해야 했어요. 탱크가 필요했고 자주포가 필요했고 전투기가 필요했죠.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탱크는 주문하면 5년 걸려요. 프랑스 자주포도 3년 이상 걸리죠. 미국 전투기는 더 오래 걸립니다. 폴란드는 5년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2022년 7월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총 140억 달러 규모였어요. 한국이 뭘 약속했을까요? 2년 안에 첫 배치를 보내겠다. 3년 안에 절반을 인도하겠다. 5년 안에 전량을 완료하겠다. 폴란드가 놀란 건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현지 생산도 제한했어요. 기술 이전도 약속했죠. 유지보수 체계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첫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계약한 지 1년 만이에요. K9 자주포도 같은 해에 배치됐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판다. 전쟁 위협이 현실인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확보되는 전력이죠. 한국은 그 요구를 정면으로 만족시켰습니다. 이건 산업의 성격이 아니에요. 한국식 약속, 속도, 집요함이 산업 경쟁력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베트남은 공장이 아니라 습관을 받았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원전이 아니라 신뢰를 샀죠. 폴란드는 무기가 아니라 시간을 샀습니다.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국을 참고한 게 아니라 한국이 현장에 들어왔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교육이 함께 왔죠.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습관이 이식됐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순간 복제 게임이 아니라 전수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한국이 가져오는 그 습관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한국인은 어떻게 그런 민족이 됐을까요? 저는 여기서 근면이라는 평범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생존형 집요함. 포기하면 끝이라는 공포가 만들어낸 국민성입니다. 먼저 전제를 깔고 가야 해요. 가난한 나라는 많고 전쟁을 겪은 나라도 많고 식민지를 겪은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나라는 재건에 실패하고 어떤 나라는 튀어오를까요? 한국은 단순히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예요. 한국은 가난을 체념이 아니라 모욕으로 받아들였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가난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게 왜 차별점인가요? 다른 나라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하는 것과 감내하는 것은 다르죠. 한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며 독자적인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어요. 한자를 쓰면서도 한글을 만들었고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지켰죠.
찬란한 문화재를 만들었고 과학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를 거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죠. 한국인에게 이 가난은 역사의 정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5천년 역사에 비하면 극히 짧은 기간의 비정상이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개선하려 했어요. 한국은 가난을 일시적 굴욕으로 보고 빠르게 벗어나려 했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경제 개발은 정부의 프로젝트예요. 한국에서 경제 개발은 한동안 개인의 생활 윤리가 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 봅시다. 저축이 미덕이 됐습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게 애국이었어요. 정부가 국민저축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게 단순 캠페인이 아니었죠. 저축하면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가 가정마다 스며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가정에서 소득의 20%, 30%를 저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압박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낭비가 죄가 됐어요. 1970년대 혼분식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쌀밥에 밀가루나 보리를 섞어 먹자는 운동이었죠. 쌀을 아껴서 수출하자는 거예요. 학교 급식에서 검사를 나왔고 쌀밥만 먹으면 안 됐습니다. 혼분식을 안 하면 벌금을 물렸어요. 사치가 나라 망신으로 취급됐습니다. 1970년대 사치성 소비 억제 정책이 있었는데 고급 음식점 출입을 제한했고 골프장 이용을 규제했고 외제차 구입을 막았죠. 이게 정책 동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압박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한국인에게 국가 발전은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버텨야 나라가 버틴다는 감각이 사회에 퍼졌죠. 새마을 운동을 봅시다. 외국이 새마을 운동을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공동체 개발이었다고 생각하고 주민 참여 운동이었다고 보고 정부가 자재를 지원한 농촌 개발 사업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틀렸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본질은 건설이 아니었어요. 국민에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습관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을 마을에 보냈어요. 공짜로 줬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라. 남의 도움 기다리지 마라. 마을 단위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지붕을 고치는가, 누가 더 깔끔하게 길을 닦는가, 누가 더 많이 소득을 올리는가. 결과가 눈에 보이는 평가가 있었어요. 잘한 마을은 추가 지원을 받았고 못한 마을은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죠. 근면 자조 협동. 이게 표어가 아니었어요. 압박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런데 다른 나라도 농촌 개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왜 한국만 성공했나요? 핵심은 동기부여 방식이었습니다. 외국의 유사 프로젝트는 지원금이 끊기면 멈추고 리더가 바뀌면 무너지고 공동 작업장이 방치됐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움이 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이 뒤처지면 창피하다. 옆 마을보다 못하면 수치다. 이 감각이 사람을 움직였어요. 한국은 인센티브보다 체면으로 움직였습니다. 교육 집착을 봅시다. 자원이 없으면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자원을 빌리거나 사람을 만들거나. 한국은 둘 다 했지만 결국 믿은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투자가 아니라 국가적 집착이 됐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가정이 소득의 20%에서 30%를 교육에 썼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교육비로 그만큼 쏟아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학이 신분 상승의 통로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국가 생존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기술자가 되어야 공장에 취직하고 공장에 취직해야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아야 가족이 먹고 살고 가족이 먹고 살아야 나라가 돌아가죠. 교육이 개인의 출세가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970년대 기술고등학교가 급증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가 전국에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계 다룰 줄 아는 사람,
용접할 줄 아는 사람, 전기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대학 진학률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1970년 26%였던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 2000년에는 68%까지 올랐어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배워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사회는 사람을 자원처럼 다뤘습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그게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강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원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봅시다. 1968년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428km였어요. 대부분 국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요가 충분한가? 돈은 있는가? 경제성이 맞는가? 여론은 어떠한가? 당시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국에 자동차가 3만 대도 안 됐고 돈도 없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반대했어요. 수요가 없다고 시기상조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만들면 나라가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는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는가? 1968년 2월 착공해서 1970년 7월에 완공했습니다. 불과 2년 5개월 만이었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었냐고요? 한국은 가능성을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완성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한국식 결단의 특징입니다.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봅시다. 1964년 한국의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100억 달러를 목표로 내걸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불가능하다고 꿈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77년 100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13년 만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1995년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1년 5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2021년 6천억 달러를 넘었죠. 세계 7위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출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국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밤을 새웠어요.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량품을 전수 검사했죠. 경쟁국보다 빨리 배를 띄우기 위해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출 계약을 못 따내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이 굶고 나라가 무너진다. 이 감각이 현장을 움직였어요.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갔어요. 사막에서 공사를 했죠. 낮 기온이 50도를 넘었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 인부들은 더우면 쉬고 추우면 쉬었죠. 한국 인부들은 달랐습니다. 더워도 일했고 추워도 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납기를 맞춰야 했으니까요. 납기를 못 맞추면 다음 계약이 없고, 다음 계약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가족이 굶는다. 중동 발주처가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뭐가 다르냐고요? 한국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한국인의 집요함은 성격이 아니에요. 사회 구조였습니다. 체면이 압박이 됐고, 경쟁이 습관이 됐고, 교육이 생존이 됐고, 국가 목표가 개인 윤리가 됐고, 그 정도면 됐다가 금지되는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한국은 열심히 하는 나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집요함이 산업 현장에서 어떤 괴물 같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지. 특히 반도체에서요.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봅시다. 반도체는 기술 산업이 아니에요. 긴장 유지 산업입니다. 수개월 동안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미세한 흔들림을 끝까지 잡아내는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한국이 강한 이유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성향입니다. 반도체는 한 번 잘하면 끝나는 산업이 아니에요. 매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학생들이 기대하는 거대한 산업 이야기를 먼저 잘라내야겠네요. 반도체는 광고로 팔리지 않습니다. 로맨스로 굴러가지 않아요.
수율과 재현성으로만 살아요. 여기서 핵심을 박아야 합니다. 기술 격차는 종종 아이디어가 아니라 같은 결과를 매일 똑같이 내는 능력에서 벌어집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수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술이 좋으면 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입니다. 기술이 좋다고 수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공정을 통제해야 수율이 올라갑니다. 반도체 공정이 몇 단계인지 아세요? 수백 단계입니다. 한 단계만 흔들려도 뒤 단계가 연쇄 붕괴를 일으켜요. 온도가 0.1도 흔들리면, 압력이 조금만 달라지면, 시간이 몇 초만 어긋나도 불량이 나옵니다. 불량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을 찾기 전까지 라인은 전쟁 상태가 돼요. 반도체 라인은 공장이 아닙니다.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조직이에요. 한국이 강한 지점은 천재적 발명이 아니라 운영의 집요함입니다. 안정화라는 지옥을 봅시다. 새 라인이 들어가면, 새 공정이 시작되면, 새 장비가 도입되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싸움이 있어요. 오늘의 수율이 내일도 나와야 합니다. 밤과 낮의 차이가 없어야 해요. 교대조가 바뀌어도 결과가 동일해야 하죠. 작은 이상 징후를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현장으로 잡아야 합니다. 수개월 동안 24시간 한 번도 긴장을 풀지 않는 조직만이 살아남아요. 대부분의 사회는 그 긴장을 비인간적이라고 거부합니다. 한국은 그걸 필요한 대가로 받아들였죠. 2000년대 초반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신공정을 도입했습니다. 80나노 공정이었어요. 당시로선 최첨단이었죠. 첫 달 수율이 10%도 안 나왔어요. 100개 만들면 10개만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손해가 엄청났죠. 다른 회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공정을 멈추고 원인을 분석하고 천천히 개선했을 거예요. 삼성은 달랐습니다. 라인을 멈추지 않았어요. 돌리면서 고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4시간 비상체제로 들어갔어요. 엔지니어들이 교대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온도 데이터를 1시간마다 확인했고,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미세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라인을 세웠어요. 왜 이상이 났는지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바로 수정했어요. 수정하고 다시 돌렸죠. 또 문제가 나오면 또 찾고, 또 고치고, 또 돌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율이 50%로 올라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율이 80%가 됐죠. 1년 뒤 수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개월 동안 조직 전체가 긴장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강점은 속도가 아니라 복구력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나라 현장은 내일 보자고 합니다. 한국 현장은 지금 끝내자고 해요. 원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나라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끝까지 파라고 해요. 재발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나라는 운이 나빴다고 합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틀렸다고 해요. 이건 근면이 아닙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집단 문화예요. 한국은 불량을 실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불량을 모욕으로 취급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다른 나라도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대만도 있고 미국도 있고. 왜 한국만 그렇게 집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만도 집요하고 일본도 집요하죠. 그런데 한국의 집요함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 국가 전체가 집요합니다. 대만은 기업이 집요해요. TSMC가 무섭게 강하죠. 그런데 대만 사회 전체가 반도체에 올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삼성만 반도체를 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반도체를 밀었고, 은행이 돈을 댔고, 대학이 인력을 키웠고, 사회가 그걸 지지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가 못하냐가 아니라 왜 못 버티냐의 문제예요. 장비는 살 수 있습니다. 인력은 뽑을 수 있어요. 특허는 우회할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못 삽니다. 수개월 동안 조직 전체를 전시 상태로 유지하는 문화. 대부분 국가는 여기서 무너져요. 성과 압박이 분기 실적에 갇힙니다.
3개월마다 결과를 내야 하니까 장기 프로젝트를 못 버티죠. 사회가 과로와 야간 운영에 강한 저항을 해요. 노동법이 막고 여론이 막고 노조가 막습니다. 책임이 분산되어 현장이 무뎌져요. 누구 책임인지 불분명하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그 정도면 됐다가 조직을 잠식합니다. 한국은 반대로 작동했어요. 책임이 좁고 무겁습니다. 이 공정은 내 책임이다. 이 라인은 내 책임이다. 명확했어요. 현장이 살아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으로 갔어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 데이터를 봤죠. 완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80% 됐으면 괜찮다가 아니에요. 90%도 부족하다. 95%도 부족하다. 99%를 넘어야 한다.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조입니다. 어제 수율이 92%였는데 오늘 91%가 나왔어요. 1%밖에 안 떨어졌죠? 한국 현장은 난리가 납니다. 왜 떨어졌냐, 원인이 뭐냐, 당장 찾아라. 반도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성의 산업입니다. 2020년 삼성이 3나노 공정 개발을 발표했어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TSMC도 못한 걸 삼성이 먼저 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기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버텼기 때문이에요. 3나노 공정 개발에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5년 넘게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수천억을 쏟아붓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매달렸고 수만 번의 실험을 반복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율이 안 나오고 비용이 폭발하고 경쟁사가 먼저 갈 것 같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한국을 따라 하려면 공장을 먼저 짓겠습니까? 아니면 문화를 먼저 바꾸겠습니까? 공장을 먼저 짓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한국을 놓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이 비상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건 기업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회 전체에 압박 구조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산업을 키우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기업만 달립니다. 정부는 구호를 외치고 국민은 구경하죠.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산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의 성장기는 합의가 아니라 압박의 동기화로 굴러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목표를 던지면 기업이 실행하고 언론이 성과로 평가하고 가정이 교육과 절약으로 바치고 개인이 뒤처지면 끝이라는 공포로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다른 나라도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기업이 실행하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차이는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가 목표를 세워도 기업이 반응하지 않거나 기업이 움직여도 국민이 무관심하거나 국민이 관심을 가져도 몇 년 지나면 식어버려요. 한국은 모든 층위가 동시에 움직였고 수십 년 동안 식지 않았습니다. 이걸 복제하려는 나라가 흔히 착각해요. 우리는 정책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하지만 정책은 엔진이 아니에요. 압박이 엔진입니다. 체면이 정책을 이긴 나라를 봅시다. 한국은 특이한 사회적 규칙이 있었어요. 실패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망신이었습니다. 뒤처짐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였어요. 약속 불이행은 회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망신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개선을 하지 않아요. 한국은 수정합니다. 다음엔 더 잘하자가 아니라 이번엔 무조건 맞춰야 한다로 가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하죠. 그런데 당시 한국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가정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소득의 20%에서 30%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만큼을 교육에 쏟아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육이 유일한 계층 상승의 사다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여도 아들이 대학만 나오면 사무직이 될 수 있었고, 사무직이 되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중산층이 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한국의 가정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예비 부품 창고였습니다. 거칠지만 정확해요.
한국은 자원이 없었고 사람을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잔인했지만 강력했어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렇게 공부만 시키면 창의성은 어떻게 되나요? 혁신은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육은 창의성보다 암기를 강조했어요. 혁신보다 모방을 가르쳤죠. 그런데 한국이 필요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혁신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었어요. 빨리 따라잡는 게 필요한 단계였죠. 선진국 기술을 빨리 배우고 빨리 적용하고 빨리 생산하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암기와 모방이 효율적이었어요. 창의성과 혁신은 나중에 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창의성과 혁신이 필요해졌죠.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언론이 채찍이었던 이야기를 봅시다. 한국의 언론과 사회 분위기는 비교에 기반했어요. 우리가 몇 위냐, 일본은 어디까지 갔냐, 미국 기업은 어떻게 하냐,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 1980년대 뉴스를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한국 자동차, 미국 시장 진출. 한국 전자제품, 일본 추격. 한국 조선, 세계 1위 달성.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한국 기술, 일본에 뒤처져. 한국 품질, 독일 따라잡지 못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왜 우리가 뒤처지냐, 더 노력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국가 프로젝트는 몇 년 지나면 관심이 줄어듭니다. 한국은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교는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요. 한국은 성장 목표를 뉴스로 만들었고 뉴스는 다시 압박이 됐습니다. 군대식 조직력이 산업으로 번역된 이야기를 봅시다. 한국 사회는 명령과 실행 구조에 익숙했어요. 이건 단순히 군대 경험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빨리 움직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토론보다 실행이 먼저였어요. 실행하고 나서 수정했죠. 실패하면 더 강하게 재시도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회의 한 번에 결정이 나고 결정 나면 즉시 실행하고 실행하면서 문제를 고쳤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보고서를 쓰고 검토하고 승인받고 그 다음에 실행했죠. 한국 기업들은 일단 실행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요. 한국은 완벽한 계획으로 빨라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불완전한 실행을 반복하면서 빨라진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식 속도의 정체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목표가 남은 이야기를 봅시다. 대부분 국가가 한국을 따라하다 무너지는 지점이 여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한국의 경쟁력은 공장에만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경쟁력은 법에만 있지 않았죠.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압박하는 구조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모델은 위험합니다. 이 압박을 복제하면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회가 부서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전면 도입할 나라는 있을까요? 한국 모델은 매력적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위험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은 묻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나요? 저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부분은 가능해요. 그러나 한국처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비하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의 성취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강했는지에 대한 인정입니다. 먼저 말을 정리해야겠네요. 대부분 국가가 한국처럼을 너무 쉽게 말해요. 한국처럼이란 국가의 체급이 한 세대 안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정책으로는 안 돼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사회 전체가 산업을 압박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고 개인이 불합리한 수준의 경쟁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실패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집단 심리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면 됐다가 금지된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국처럼이 돼요. 교수님, 그럼 결국 한국인이라는 특별한 민족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한국인이 없다는 건 인종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단의 훈련된 반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고요? 납기 지연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수치예요. 불량은 실수가 아니라 모욕이죠. 적자는 철수 이유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구간입니다. 국제 비교에서 밀리는 건 통계가 아니라 굴욕이에요. 위기는 정부 탓이 아니라 내가 버텨야 할 순간이죠. 이 반응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윤리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사회가 사람을 다듬으며 생긴 반사신경입니다. 교수님, 그럼 아예 따라할 수 없다는 건가요? 배울 게 하나도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것과 배울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다른 나라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수출 전략의 설계 방식이에요. 어떤 시장을 선택하고 어떤 품목으로 전환하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가. 이건 배울 수 있어요.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 교육에서 현장 훈련으로, 현장 훈련에서 관리자 육성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것도 가능해요. 관료 시스템의 실행력도 배울 수 있죠. 명확한 기한, 명확한 책임, 명확한 평가. 이것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구축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금융, 물류, 표준, 인증, 공급망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것도 가능합니다. 외국 기술을 흡수해서 현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루프. 이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집단 압박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 이건 못 배워요.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경쟁을 국가적 합의로 감내하는 것. 이것도 못 배웁니다. 실패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이것도 못 배워요. 국가 목표가 개인 윤리로 내려앉는 구조. 이것도 못 배웁니다. 기술은 가져갈 수 있어요. 시스템도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압박 엔진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떤 나라가 한국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후보가 있나요?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후보가 있어요.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죠. 교육열이 있고 경쟁 문화가 있습니다. 소규모 고효율 국가들도 있어요. 행정 능력이 뛰어나죠. 자원 부국 중에 개혁 의지가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면서도 말해야 해요. 경쟁 문화가 있다고 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 잘 된다고 한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원이 많다고 한국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니죠. 결국 필요한 게 뭐냐고요? 압박의 강도가 필요합니다. 지속기간이 필요해요. 사회가 감내하는 희생 수준이 필요하죠. 위기에서 결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 5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런 조합은 희귀해요. 그래서 한국이 기준이 된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까지 한 성장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의 성취를 운이나 환경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한국의 결과를 원하지만 한국의 비용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목표가 남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불량을 모욕으로 느끼는 사회는 흔치 않아요. 경쟁 문화가 있어도 30년을 버티는 건 또 다른 문제죠. 한국은 사회 전체가 그 정도면 됐다를 금지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이런 모델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한국은 가장 많이 연구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험한 모델이에요. 한국 모델은 모방 대상이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한국 모델은 왜 매력적일까요? 전쟁 이후 단기간에 체급 상승을 이뤘습니다. 제조업 고도화에 성공했어요. 수출 중심 구조를 정착시켰죠. 기술 내재화를 해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전자정부 등 복합 산업에서 동시에 성공했어요.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였죠. 이 모든 것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의 압축은 인류사에서 흔치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연구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쌓이고 각국 장관들이 한국을 찾고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죠.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교수님, 그럼 한국 모델은 성공한 모델 아닌가요? 왜 위험하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의 성장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었어요. 장시간 노동이 있었습니다. 극단적 경쟁이 있었어요. 개인의 희생이 있었죠. 세대 갈등이 생겼습니다. 높은 스트레스 사회가 됐어요. 삶의 균형이 무너졌죠. 한국의 기적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을 부러워할 때 대부분 결과만 봐요. 세계 1위, 수출 대국, 기술 강국, 글로벌 기업. 하지만 그 아래에 있던 건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주당 60시간이 넘었어요.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야간 작업이 일상이었어요. 교대 근무가 당연했죠. 주말 특근이 보통이었습니다. 가정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부업을 하고 아이는 학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게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 세 세대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올라왔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 모델을 전면 적용하면 왜 위험한가요? 핵심 판결을 내려야겠네요. 한국 모델을 전면 적용하려면 사회 전체가 장기간 압박을 감내해야 하고 실패를 수치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야 하고 개인 희생을 국가 성장과 연결해야 하고 정치적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육과 산업과 금융과 행정이 동기화돼야 합니다. 이걸 현대 민주사회에서 강제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균열이 생깁니다. 계층 갈등이 터져요. 청년들이 반발하죠. 정치가 불안정해집니다. 제도가 피로해져요. 한국 모델은 성공 확률이 높은 모델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 보상이 압도적인 모델이에요. 즉, 리스크가 극대이고 비용이 극대이고 성공 시 보상이 극대입니다. 이건 보통 국가가 선택하기 어려운 경로예요. 교수님, 그럼 한국은 운이 좋았던 건가요?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가 시작은 해요. 하지만 중간에 멈춥니다. 여론 때문에 멈추고, 피로 때문에 멈추고, 갈등 때문에 멈추고, 정치 때문에 멈추고, 이익 집단 때문에 멈춥니다. 한국은 특정 시기 그 멈춤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반대가 있었습니다. 만들었어요. 포스코를 지을 때 회의론이 있었어요. 지었습니다. 반도체에 진출할 때 무모하다는 말이 있었죠. 진출했어요. 중동 건설에 뛰어들 때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뛰어들었어요. IMF 위기가 왔을 때 망한다는 예측이 있었어요. 버텼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체급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정의를 내려야겠네요. 한국은 복제 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한국은 하나의 극단 사례예요. 극단적으로 밀어붙였고, 극단적으로 버텼고, 극단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두 번째 도전에 들어와 있어요. 그 압박 구조를 완화하면서도 기술과 산업을 유지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의 단계예요. 저는 조용히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 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더 현명한 선택은 한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에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방은 위험합니다. 성공은 압도적이었고 비용도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은 운이 아니라 선택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분은 배울 수 있어요. 전면은 감당해야 하죠.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한국은 모델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고서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버텨낸 사람들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민들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